사실 이런 식의 강의를 주로 이제 제 작품 얘기죠. 제가 작가로 어떻게 살아왔고 작품 어떤 걸 해왔는지 쭉 보여드리는 그런 강의를 근래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녹음기 틀어놓듯이 비슷한 얘기를 하게 돼서 항상 시작할 때 혹시 제 강의 전에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항상 좀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행입니다. 저기 계시네. 아무튼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계속 제가 작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의 작품들을 어떤 걸 주로 했는지 그런 내용이라 매번 강의가 새롭게 달라지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대부분의 미술가들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좀 특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 작가로서의 이력이 대개 이제 미술대학 나와서 대학원 나오고 또 기회가 되면 유학 갔다 오고 개인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경력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었다면 저는 좀 중간에 엉뚱한 다른 일을 한 경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난히 평탄하지 않은 작가적인 여정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62세가 됐으니까 한 40년 동안 미술에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글쎄 그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 일관된 과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면 일관된 과정이었다기보다는 계속 갈짓자로 이렇게 저렇게 변하면서 지내왔던 그런 과정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과정이 지난 40년 동안에 한국 현대미술이 겪어왔던 급속한 변화의 과정하고도 닮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1973년에 미술대학 서울미대 조속과를 들어가서 77년까지 주로 인체 중심의 조각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두상, 2학년 때 흉상, 토르소, 3학년 가면 전신상, 4학년 가면 군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신상 끝나면 딴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명, 3명 이렇게 세워놓고 만드는 인체 조각을 4년간 했고 이게 저한테는 그 당시 상당히 좀 의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체만 붙들고 앉아있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바깥을 내다보면 이를테면 이우환 선생 또는 이강소, 이건용 이런 선배 작가들이 나름 현대미술의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업들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 교육은 너무나 그 현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 또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학교에 사복 경찰이죠, 형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어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그렇게 살벌한 정치적 감시 체제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바로 유신 직후였습니다. 72년에 유신이었으니까 이제 73년에 학교를 들어갔고 학교 안에서 이런저런 소요의
조짐이 있으면 즉각 이제 대처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미술 교육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미술 안에서 어떤 낭만적인 예술적 가치 이걸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우리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나 또 저와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료 학생들이나 지배적으로 우리 하여튼 지배적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미술보다는 딴 데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됐고 연극반 들어가서 뭐 공연도 올리지도 못하는 그 연습 하는 연극반 활동을 했고 또 이제 문학, 시나 소설 이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시인들 따라다니던 동료 학생도 있었고, 근데 이제 물론 제 주변에서 시인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문학적인 취향들이 굉장히 그 학교가 미술 교육이 저한테 채워주지 못하던 어떤 아쉬움, 부족함 이것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저의 그 작가적 그 경력에서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린버그류의 그 모더니즘 미술론이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리키는 건 아주 고답적인 인체 조각이었는데 그 안에 또 이상하게도 하여튼 모노크롬의 미학이 같이 결합돼서 이상한 방식으로 미술의 문학적인 요소, 이야기의 요소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배제했던 그런 분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관심사는 문학의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미술과 결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주류의 지배적인 분위기, 미술에 대한 생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변두리에서 뱅뱅 도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 결국 학교에서는 모범적인 학생이 전혀 될 수가 없었던 배경이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연찮게 직장을 찾아서 들어간 데가 이제 잡지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이 공간이라는 잡지사에서 기자를 뽑는다고 그래서 가서 간단한 시험을 보고 이제 기자가 됐는데 거기서 그 중앙일보사의 개간미술이라는 잡지로 몇 달 뒤에 옮기게 됩니다. 아무튼 그럴 무렵만 해도 이걸 제가 7년씩 기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게 결국 87년까지 이어지고요. 이 당시에 그 기자 생활, 직장 생활은 저한테 굉장히 좀 괴로웠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저희 대학 동기들은 그야말로 계속 대학원, 유학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탄탄하게 작가의 길을 가는데 이건 그 길하고는 전혀 이제 멀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사무실에 출근 도장 찍고 이렇게 젊은 날을 보내도 되는가 하는 회의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이 저한테 완전히 버려진 기간이었는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는 학교에서만 바라봤던 한국 미술을 현장에서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조망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고 또
특히 이제 그 글 쓰는 게 직업이 되니까 미술대학에서 뭐 본격적으로 배울 수 없었던 글쓰기 훈련을 제대로 하게 됐던 거. 그래서 글쓰기가 이제 제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그 서술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과정, 87년까지의 이런 그 과정이, 제가 7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생활하고 그리고 유학 가기로 결심해서 떠나게 된 게 87년이었거든요. 약 한 10년간의 미술 작가로서의 그 경력을 유보한 상태로 보냈던 시간, 이것은 저한테 지금 돌이켜보면 버린 시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제가 이제 80년부터 87년까지 기자로 있으면서 한국미술계를 바라봤는데, 80년대 전반 한국미술계는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한국적 모더니즘 미술하고 민중미술이라고 불리는 정치적이고 비판적인 참여미술, 이 두 가지 경향이 양분돼서 대립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가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었고, 저는 양쪽의 작가들과 양쪽의 그 평론가들을 계속 일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갈등이 더 깊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을 이렇게 낭만주의적인 태도로 세상과 세상의 그 속된 무슨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식의 미술관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정치적인 미술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 미술로 민주화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은 상당히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주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85년에 현실과 발언의 그 후발 멤버로 가입을 하게 됐고, 거기서 한두 차례 전시를 같이 하면서 지내다가 87년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85년에 현발 들어가고 직후에 민미협이죠. 민족미술협의회라고 하는 미술 단체가 결성이 되고, 이걸 이제 중심으로 민중미술 운동이라는 것이 조직화되는 그 과정도 제가 지켜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 이제 이러고 계속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87년까지 약간 그 아마추어 좀 아까도 무슨 아마추어리즘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 스스로를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조그맣게 작업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주로 주부들이 사용하던 그 지점토 공예, 그 기법을 이용해서 아마추어 조각가로 뭔가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아마추어라고 자처한 거죠. 왜냐하면 전문적인 작가들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다 걸어서
돌 깨고 브론즈 뜨고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조각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걸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했던 아주 아이들 동화책에나 나올 것 같은 기법으로 얼망졸망하게 만들어서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한 이런 식의 그 풍자적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네. 대개 그 시절에 시사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좀 희화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비트는 그런 방식의 작업이었는데 신문의 시사 만평 같은 것을 입체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류의 작업들을 그야말로 근근히 1년에 한 두어 개씩 하면서 아마추어 작가로 지냈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작품들로 어디 무슨 문제작가전이라는 데 작품을 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좌파 우파 논쟁 계속 있었는데 좌경 우경 해서 말 그대로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걷는 사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걷는 사람을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그 풍자적이고 일러스트레이션에 가까운 이런 방식의 작업이 뭐 흥미롭고 또 할 수 있는 얘기도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저한테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이 범주 안에서 그대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뭐 석고로 대충 만들어서 수채화물감 채색해서 전시하고 전시 끝나고 나면 뭐 없어지든 말든 상관없고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양식으로 제 이름과 함께 결합이 되면 그 안에 그대로 머물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크게 있었고 마침 그 84년인가요? 하여튼 일본에 무슨 출장을 갔다가 백남준 선생의 회고전을 보게 됐습니다. 백남준 선생 회고전이 도쿄도 미술관에서 크게 있었고 마침 또 같은 시기에 요셉 보이스의 큰 규모의 개인전이 도쿄 안에서 열리고 있어서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고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는 서울 생활을 접고 유학을 떠났는데 처음에 이제 프랑스로 당연히 미술이니까 불란서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불어를 열심히 해서 한 2년 공부를 했었습니다. 갔는데 학교를 들어가서 한 학기 다니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독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불어는 완전히 쓸데없는 게 됐고 그래서 다시 독일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유학은 파리로 갔는데 실제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스투트가르트 독일 남쪽에 작은 그 공업 도시죠. 거기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95년까지 7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7년의 시간은 저한테 제가 작가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맨날 이렇게 시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이나
비판을 하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했던 그 고민, 그것을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마침 그 시기가 제가 88년에 독일로 갔는데 89년에 여러분 다 아시듯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제가 바라봤던 그 세계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또 역사적인 경험도 같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라크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1차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요. 또 바로 옆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에서는 그 종교 간 분쟁이죠.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하여튼 해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독일로 넘어오고, 이런 이제 아주 그 역사적인 격동을 보게 됩니다. 그 같은 시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은 92년까지 엄청난 그 민주화 과정의 후폭풍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혼란스러웠고, 어쩌다가 이제 그 독일에서 저녁 뉴스를 틀다 보면 맨 끄트머리에 한국 소식이 잠깐 나오는데, 이건 맨날 그 거리에서 화염병 날라다니고 백골단이 사람들 두들겨 패고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한 풍경이었고, 그것이 하여튼 복합적으로 그 무렵에 제가 30대 중반이 됐던 그 무렵에 제 일상을 지배했던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언어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뭐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독일어를 아예 처음서부터 다시 배웠어야 됐고, 그 외국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조금 생경한 그 편차 같은 게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그 말을 독일어로 할 때, 그 말을 한국어로 할 때 사이에 생기는 편차들이 굉장히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언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보편적인 모티브를 찾아야겠다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독일에서나 유럽인의 눈에나 또 한국인의 눈에나 똑같은 대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서 인체 조각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요. 또 거기서 한국의 정치적인 사건들을 계속 이런저런 방식으로 일러스트하는 작업을 계속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일상적인 물건들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의자, 책상, 무슨 이런 국자, 구두솔, 옷, 망치, 이런 주로 이제 사람이 만들어 쓰는 도구들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적인 무슨 한국적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유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옷은 옷이고 책상은 책상이니까 그것은 어떤 보편적인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외투를 3벌을 이어 붙여서 바느질을 해서 3사람이 같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3사람이 같이
그 기차놀이 하듯이 신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한 두 사람 정도가 쓸 수 있는 안경인데, 대리석을 갈아서 렌즈를 만들고 그걸로 좀 역설적인 안경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그 일상적인 물건들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어떤 이야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의 작업, 주로 이제 오브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90년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하게 됐고요. 92년에 서울에 들어와서 짧게 개인전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92년 여름방학 때 서울에 와서 그 올림픽이 그 사이에 있었고, 올림픽 이후에 급속히 변한 서울의 모습에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랄까요? 그런 것을 또 다시 한번 겪으면서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주로 이제 설치 또 텍스트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형식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92년에 스투트가르트 작은 그 대항공관에서 전시 기회가 있어서 전시했던 작품인데, 아마 그 무렵에 제 개인적인 자화상 같은 작업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그 제 작업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상의 작업실이겠죠. 그러니까 방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예술로 들어가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이라고 써 있는 문인데요. 그러니까 삶과 예술 사이에 중간지대가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정신적인 작업실일 것이다. 근데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그 문은 열리지 않는 문이 돼서 손잡이가 하나도 없고, 예술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5개나 붙어 있어서 이걸 굉장히 어려운 그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한 심정을 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허황된 일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지금 화분이 있는데, 화분에 나무 의자 하나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제가 설명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온 지가 이제 한 3년 됐는데, 3년 전에 의자 하나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고 매일 똑같이 열심히 물을 줬더니 그동안에 요만큼 자랐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이제 약간 농담을 섞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제 나름의 어떤 그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물건이죠. 작은 문짝, 문의 손잡이, 화분, 의자, 이걸 가지고 이것들의 위치와 관계를 잘 구성해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이제 제 작업의 한 방법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96년에 제가 귀국해서 학고제 갤러리에서 전시할 때 제일 첫 번째 방에다가 재현했던 그 사진입니다. 네, 같은 시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직접 제가 만들고 그 이야기와 결합된 어떤 오브제를 만들어서 한 작업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가방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렇게 전시장 가운데 좌대가 있고 좌대 위에 이상한 모양의 가방같이 생긴 오브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벽에는 이 가방의 내력을 설명하는 11장의 연필 드로잉이 있습니다. 가방은 이렇게 생겼고 여행 가방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그 옆에 프로필이 무슨 날개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드로잉을 보면 이제 이 가방을 내가 얻게 된 그 화자가 가방을 얻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서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나를 붙들고 엉뚱하게 가방을 맡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는 그 요청을 차갑게 거절해서 돌려보냈다. 근데 저녁 때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 가방을 이 낯선 사람이 현관에다 놓고 가면서 작은 쪽지를 붙여서 가방을 다시 당신에게 맡길 수밖에 없으니 맡아주시오. 여기서 일 끝나면 찾아가겠소. 뭐 이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궁금해서 뭐 가방 주인은 소식도 없고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열리질 않더라. 그러고 몇 년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는 이 가방 주인이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그 가방 안에서 가끔 무슨 날개가 부득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그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그 당시에 뭐 애들 그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제가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전시를 할 생각은 못했다가 결국은 이제 용기를 내서 아예 이야기가 중심이 된 첫 번째 작품을 내게 됐었습니다. 같은 방식의 뭐 이야기인데요. 조금 다른 약간의 농담이 있고요. 순간적으로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치인데 원근법을 이용한 장치다. 그래서 가방을 이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이런 그 검정색 천이 나오는데, 이 천을 끝까지 끌고 나가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원근법적으로는 이 상자보다 자신의 몸이 더 작아지는 위치까지 갈 수 있다. 그때 살살 기어 들어가면 상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지금 이곳이 아닌 어떤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 상자의 사용 설명서 같은 형식의 텍스트가 붙어 있는 그런 설치 작업이었습니다. 같은 얘기죠. 이것도 2004년에 이제 로덴 갤러리에서 좀 크게 전시를 하게 됐을 때 좀 크게 재현을 했었는데요. 모자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연속 무늬처럼 되어 있는 저 두 사람이 만나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악수를 하자마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희생자의 모자가 떨어지는데, 잡아먹은 자는 모자를 떨궈 놓고 그냥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바로 이 모자가 바로 이 모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실제 그 증거물과 함께 이렇게 배열해서 이 이야기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관객에게 던진다, 이런 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와 사물을 결합시키는 방식의 작업이 한동안 이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96년에 귀국해서 95년에 귀국해서 96년에 개인전을 했고, 97년에 운 좋게도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학교의 자리가 생겨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학교에 들어가서 그 안정적인 생활을 좀 다시 옛날처럼 되찾을 수는 있었는데, 또 그 대신에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기게 됩니다. 학과장에 부원장에 이런 학교 보직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99년에 와서 겨우 경주 선재에서 전시를 한번 할 기회를 얻게 됐고요. 그때 이 손수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면으로 된 한 50cm 정도, 50cm, 50cm짜리 흰 천을 이렇게 우연히 던져진 상태로 놓고, 이것을 만장의 벽돌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모뉴멘탈한 크기로 전시장 안에 재현했던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은 모뉴멘트가로 기억되고 어떤 사건은 잊혀지는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고 어떤 사건은 잊혀져도 될 만큼 사소한 사건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에서 광주 비엔날레라는 게 시작되면서 이런 식의 그 국제적인 기획전, 큰 규모의 공간을 주고 석 달 전에 주고서 이걸 당신이 마음대로 채워보셔라는 방식의 전시에 적응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가 이때 처음 한번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 전까지 쭉 보셨던 것처럼 아주 소규모의 오브제들을 작업실에서 오물딱조물딱 만드는 작가였고, 또 이야기를 쓰는 것이 제 작업에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비엔날레와 같은 형식의 전시에 도대체 어떻게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난감하고 당혹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99년에 경주선재에서 한번 저런 일을 해봤고, 2004년에 오면 로덴 갤러리에서 그 엄청나게 큰 공간이죠. 사실 저 같은 작가한테 굉장히 큰 공간을 제공하고 여기서 마음대로 뭘 해보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왔을 때 결국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04년 로덴 갤러리 전시의 메인 작품인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7칸에서 전체가 49칸인 공중전화 박스만한 공간들이 서로 이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전부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들어 있어서 관객이 이 안에 이제 이 안을 통로처럼 사용해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어느 방에 들어가서 사방의 문을 닫고 잠시 머물러 보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죠. 근데 이 작품은 전시 끝나고 나서 곧바로 어디서도 이걸 보관할 수도 없고 실제 크기로 하여튼 소장도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해체했는데, 계속 여기저기서 전시를 할 기회가 생겨서 이건 결국 마드리드까지 가서 다시 설치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6평짜리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인 원룸이죠. 원룸의 전형적인 인테리어를 그대로 재현하고 그 방의 아랫부분만 제거하고 그 천장에 매달아서 이렇게 관객이 들어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약간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로 벽이 살짝 움직입니다. 조금씩 흔들리는 상태. 근데 이제 마치 이를테면 바지를 안 입고 어디 길바닥에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면서 동시에 길인 그런 상태의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건 역시 전시 끝나자마자 다 때려 부셔서 없어졌는데 그 이듬해 프랑크푸르트에서 똑같은 작품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전시 끝나고 나서 이 작품을 한국으로 보내줄 돈은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두셔라. 이렇게 사진만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간 안에 그 건축적인 규모의 설치 작업을 좀 이때 한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6년인데요. 이 에치코스 마리 트리엔날레라는 데는 그 니가다 현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북송선 떠나고 하던 한쪽은 항구고 또 그 뒤쪽은 우리나라 그 강릉처럼 엄청나게 그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 있고 그런 산골 마을인데 그 시골 마을에서 3년에 한 번씩 국내외 작가 한 40명씩을 초대해서 이제 하는 전시였는데요. 현지 답사를 오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지역에서 있었던 지진 때문에 주민들이 떠나고 나서 폐가가 된 집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폐가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수거해서 분류하고 있었는데 이 헌 문짝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로덴 갤러리에서 했던 49개의 방의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구한 중고 문짝들을 가지고 16칸의 한 평짜리 방 16개를 야외에다가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목수들이 한 5, 60년에 걸쳐서 계속 만들었던 그 헌 문짝들이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규격이 이제 딱 석자 6자죠. 180cm로 높이가 정해져 있고 폭은 대개 그 절반이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을 어떻게 구획하느냐 하는 게 그 목수들한테는 상당히 그 중요한 과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방법이 다른데 이것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뒤죽박죽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일관된 무슨 미적 판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뭐 보인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이 안에 이제 아주 낯선 사람들의 생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남의 그 개인적 공간을 은밀히 탐사해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헌 문짝 가지고 한 또 다른 작업이죠. 이 헤이리에다가 헤이리의 그 아주 근사하게 새로 지은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다가 이분들이 서울에다 버리고 남겨놓고 떠나온 헌 문짝들을 굳이 끌고 가서 이런 판잣집을 하나 지어놓고 여기를
일시적인 카페로 쓰겠다 뭐 이렇게 했다가 하여튼 그 주민들과 그 단지를 설계한 건축가들한테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던 그런 작업입니다. 이분들은 억지로 이런 촌스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떠나서 전원해서 문화적인 삶을 가꾸겠다고 오셨는데 여기 이것들이 끈질기게 따라왔던 거 이것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렇게 큰 규모의 설치 작업들을 한동안 하면서 2004년 이후에 그러니까 로덴 갤러리 전시 이후에 한 5년 가까이를 이렇게 로덴 전시의 후속 작업 또 재탕 삼탕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010년에 여의도에다가 이제 큰 규모의 그 공공미술 작품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뭐 30m 길이의 그 교통선 부지인데요. 거기다가 뭔가 좀 흥미로운 그 전망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주문으로 서울시가 건축가 몇 사람하고 조각가 몇 사람한테 지명 공모로 그 했던 건데 제가 어떻게 당선이 돼서 이걸 하느라고 한 1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 얻은 게 있다면 다시는 공공미술을 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저 앞에 지나갈 때 속이 쓰린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구불구불 올라가는 전망대만 있었었는데 이 심사하신 분들이 너무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기념비적인 성격이 없다 이렇게 심사평에다가 써가지고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당선작인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걸 했는데 누구든지 와서 보면 저게 왜 저 삐죽하게 있지? 저는 언젠가 태풍이 좀 심하게 와서 이게 휘어지거나 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저걸 떼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고 나서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그러니까 2004년에 사실 로덴 갤러리 전시를 하고 나서 약간 좀 안이해진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해외에서 이 작품 좀 다시 전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주문이 오니까 내가 뭐 대단한 거가 된 것처럼 옛날에 했던 작품 또 가서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말로 일주일짜리 공짜 관광이죠. 가서 오프닝 참석하고 별 3개짜리 코딱지만한 호텔방에서 지내고 생전 보지도 않던 한국 동료 작가들 공항에서 만나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근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몇 차례 그 해외 전시 끝에 이런 식의 전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이런 식의 작업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2011년에 결국 그 여의도에 공공미술을 하고 나서 마음을 완전히 다시 다잡고 앞으로 새로 전시를 누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신작을 한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까지 제 작업을 그래도 조금씩 진전시킨 몇 차례 전시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아무튼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해본 퍼포먼스인데 다른 게 아니고 이 플라스틱으로 된 가짜 나뭇잎을 가지고 나무처럼 분장을 하고 여기 서 있는 게 접니다.
노을공원이죠. 그 난지도 공원 거기에 지평선 하나를 정해서, 이건 스틸 사진입니다만은, 지평선 하나를 아침 10시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뭐 지평선이 이쪽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걸 쭉 영상으로 찍고 영상을 한 16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전시를 했었고요. 퍼포먼스는 제 체질이 아닌데 저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서 조금씩 걸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같은 시기에 자전거에다 뭘 이렇게 잔뜩 싣고 운반하는 일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서, 자전거에 뭘 싣긴 실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허공 같은 걸 실으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천리 자전거를 이렇게 개조해서 바퀴 3개 달린 자전거로 바꾸고, 거기다가 푸른 하늘을 그린 캔버스 하나를 얹고 이걸 싣고서 이렇게 쓸데없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고요. 이것을 영상으로 또 편집을 했었습니다. 영상인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2012년에 저한테도 드디어 광주 비엔날레라는 데 출품할 기회가 생겼어요. 광주 비엔날레는 95년에 생겼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주 비엔날레하고 나는 인연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2012년에 어떻게 전시 기회가 돼서 광주를 가게 됐고, 광주에서 이 작품을 이제 메인 작품으로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뭐 그림 잘 못 그려서 저희 그 대학원생이 주로 아르바이트로 그림을 그려줬는데, 인터넷에서 구한 이 똑같은 풍경사진, 바다 풍경사진을 확대해서 200개의 3호짜리 캔버스에다가 옮겨 그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캔버스 하나하나는 전체가 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이게 뭘 그린 그림인지를 하나씩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그림을 그려서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 벽에다 갖다 걸고 사진을 이렇게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고스란히 그 캔버스를 다 띄어서 그 뒤 며칠 동안 광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다 이 그림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개의 캔버스가 광주 골목길에 무슨 숲을 더미에 이렇게 버려졌는데, 그리고 한 보름 지난 뒤에 광주일보에다가 광고를 내서 비엔날레 작품이 운송 도중에 분실이 됐는데 광주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혹시 이걸 본 사람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가서 찾아옵니다. 해가지고 한 보름 동안, 전시 오픈하기 한 보름 전에 광고를 냈는데요. 보름 동안 33점인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돌아왔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그 33점을 원래 걸렸던 위치에다가 퍼즐처럼 전시하고, 그 과정을 그대로 영상으로 기록해서 설명을 옆에 붙였던 그런 전시입니다. 근데 뭐 광주는 항상 이제 그 80년 광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광주 사람들은 좀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주에서 3,000명인가가 하여튼 실종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사망자로 확인된 사람이 300몇 명, 200몇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실종돼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건 계속 그 소문으로 광주 시내를 떠돌고 있는데,
그것의 일종의 은유로 실종된 캔버스 그림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게 비엔날레 작품일 거야 아마 이거를 돌려주지 말아야지 하고 여전히 이제 집에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런 상태로는 다시는 보여질 수 없는 작품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사람들의 소문으로 남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작업입니다. 그랬더니 2013년에 뭐 조그만 갤러리에서 전시를 또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이렇게 그냥 쭉 보면서 가겠습니다. 일본 정원 안에 뭐 모래를 이렇게 갈피로 긁어서 다듬어 놓은 정원의 방식인데, 흰 모래를 계속 사람들이 와서 낙서를 하든지 글을 쓰고 나서 또 깨끗이 지워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버리는 색연필들을 쭉 모아서 무지개를 한번 그려본다는 거였고,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책상들을 모아서 걔들의 유일한 공통점인 수평면을 연결해서 하나의 커다란 책상을 만드는데, 그 책상의 높이를 조절하느라고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위에 뽑아서 밑에다 꿰는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세 개의 각각 다른 크기의 선인장을 똑같은 형태로 재현하고 브론즈로 뜨고 채색을 했는데, 브론즈로 뜨는 거 한 달 남짓하는 기간 동안 원래 원본 선인장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멈춰 있고 얘는 자라고, 얘도 그대로 멈춰 있는데 얘는 자라고 해서 둘은 계속해서 이제 점점 더 엇갈린 운명을 맞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예, 관객이 마음속에 있는 수평선 하나를 이 도구를 이용해서 캔버스에다 그려주시오 해서 했던 거고, 2012년에 그냥 구두 뒷굽이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이걸 버릴까 하다가 앞축 뒤축을 바꾸고 또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올 때만 기다려서 눈이 오면 저걸 신고 정말 자신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보자 하면서 했던 겨울 작업이라고 제가 시리즈로 한 6개 정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2014년 이때부터 어떻게 우연찮게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숨가쁜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하이트 맥주 회사죠. 하이트 컬렉션이라는 데서 전시를 하자 그래서 전시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이 전시 전체를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헛수고 해도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이 쓸데없는 짓, 이것들이 주제가 된 것 같아요. 세 개의 물통에서 펌프가 옆에 물통으로 물을 쏴요. A는 B로, B는 C로, C는 다시 A로. 얘들 모터가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긴 하고 물이 계속 옮겨 다니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벽을 쌓아놓고 벽이 A가 있고 B가 있으면
A의 한쪽 끝에서 허물어서 B의 한쪽 끝을 쌓아요. 또 반대쪽에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벽이 길이는 같은데 계속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작업이었고, 이거 보면 이제 그 시계가 등장하니까 이게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시계 두 개가 돌아가요. 바늘 돌아가고 얘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계판 전체가 같이 돌아가요. 시계판 전체가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앞에서 시간이 몇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인터넷에 찾은 성공하는 법을 뒤집어서 실패하는 법,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에 대한 그 10가지 지침을 이렇게 적어서 벽에다가 새겨 넣거나 이렇게 깨진 동그란 거울들을 조명을 받아서 보름달처럼 검정색 칠을 한 벽에 보름달이 하나 뜨게 만드는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 다른 높이의 화분들을 좌대를 맞춰서 똑같은 키로 유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세월호 천막 그 근처에서 세월호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염없이 먼 곳을 쳐다보는 퍼포먼스였고요. 이걸 하면은 그 경찰들이 와서 뭘 좀 저지를 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냥 카메라를 고정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카메라를 들고서 찍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작업을 했었습니다. 전시의 맨 마지막에 이 운동할 때 쓰는 공들을 탁구공서부터 농구공까지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이 배열에 규칙이 있어요.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 2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만큼을 재서 거기다가 좌대를 붙인 거예요. 제일 우수한 것이 골프공이에요. 하여튼 제일 높이 갔고 농구공이 그 다음이고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전시 마지막에 너무 우울한 전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농담을 하나 했고요. 예, 그 당시 같은 전시, 그때 전시였는데 이것을 금년 초에 국제에서 또 내놓게 됐었어요. 예. 삼천리 자전거 2대를 절반을 토막을 내서 앞바퀴는 앞바퀴끼리, 뒷바퀴는 뒷바퀴끼리 용접해서 붙이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란히 세워놨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2대의 자전거를 놓고, 이것이 이제 전체가 그 당시 그 세월호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우리는 성공했다고 우쭐대고 있었던 자동차, 컴퓨터 장사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는 무슨 한류 문화까지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우쭐해 있던 한국이 사실은 이게 거품이었구나, 우리 여태까지 헛수고했구나, 이런 그 자각을 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전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 서울관에서 하게 된 전시였습니다. 네, 전시장 입구에 금붕어
그러니까 동물 학대 작품인데요. 금붕어 9마리를 이렇게 분리된 트랙 속에다 한 마리씩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이 하염없이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채로 자기 트랙 안을 가도 똑같은 트랙 안을 헤매게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움과 이 잔혹함, 이 참혹함을 어떻게 소화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실제로 금붕어들을 학대한 건 아니고요. 금붕어들은 훨씬 더 좋은 근무 조건에서 9 to 5로 3일에 한 번씩만 근무를 하는 걸로 했고요. 얘들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살이 찌는 바람에 중간에 금붕어 가게 가서 금붕어를 바꿔올 수밖에 없었어요. 중간 매일 이제 그 뜰채로 떠서 옮겨다 주고 어항으로 옮기고 이러는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이게 금붕어였던 것이 생선 무슨 횟감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때 바꿔줬습니다. 예, 피아노 건반을 매일 똑같은 연주를 하는데 매일 아침에 낙원상가의 그 악기상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조율사가 와서 건반 하나를 안쪽에서 빼갑니다. 건반 해머라고 그러는데 소리가 안 나죠. 점점 갈수록 연주가 엉망이 되고 맨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침묵의 연주로 되는 그런 퍼포먼스였고요. 예, 이건 뭐 관객들이 전시 기간 동안 매일 1시간씩 와서 책을 필사하는 그 퍼포먼스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사된 필사본을 인쇄해서 참가했던 분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외 고전적인 그 문학 작품들, 무슨 카프카의 뭐 성이 하여튼 이런 작품들을 필사를 했던 그런 작업이고, 이것도 쓰기와 관련된 작업인데요. 하여튼 포스트잇 크기의 색종이에다가 당신이 지금 제일 그리워하는 것이 뭔지 그 이름을 쓰시오 라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써준 그 카드를 가지고 벽에 붙여서 일종의 카드 섹션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방식으로 화면이 계속 바뀌게 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둘 다 하여튼 관객 참여형 작업이었고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작업이었고. 예, 그 아까 봤던 49개의 방의 다른 버전입니다. 이번에는 벨벳 천을 구해서 64개의 방을 만들었고 훨씬 더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깊은 바닷속을 헤매게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삭막한 미술관 공간 안에 그 칼더의 모빌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화분을 매달고 일주일에 2번씩 물을 줘서 얘들을 5개월 동안 살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이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지원받았던 제작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여기다가 쏟아부어서 저도 상당히 황량했는데요. 무게가 39톤이 됐어요. 시멘트하고 철근으로 구조가 되고, 근데 그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서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은 그냥 텅 비어있는 하얀 밝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관객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기업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시를 하면서 그 예산을 결국은 이렇게 텅 빈 공간 하나를 만드는 데다가 쓴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설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게 무게가 39톤이나 될 줄은 몰랐었고요. 전시 설치하러 들어갔는데 그 전시장 운영 담당자들이 이 밑에가 지하 주차장인데 건물 무너진다 해가지고 결국 무게를 분산시키느라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그 구조 계산까지 해서 이 정도 무게는 지탱한다 라는 걸 확인시킨 다음에 갖다 설치를 하게 됐던 작업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지막 전시 얘기를 하다가는 곤란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지난 그 2월 달에 국제갤러리에서 했던 조그만 전시 사진을 그냥 주마간산으로 훑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창작 입주작가로 있는 송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안 선생님의 이런 강연을 1999년, 2000년도부터 들었던 학생이었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 안 선생님을 다시 강연을 듣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선생님은 항상 그 학생들한테 어떤 예술가로, 미술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학생 때는 좀 그 말이 좀 듣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삶을 사회 구성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원망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뭐 학교에서 바라봤던 미술과 현장에 바라봤던 미술 그 괴리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도 사실 그 시간을 좀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미술로 다시 전향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그 2011년도에 안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1시간씩 그 예술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넌지시 던져주셨어요. 근데 여기 그때 이제 한 선생님께서 뭐 자신이 학교 행정가인지 교수인지 혹은 집안의 가정인지 그런 모르는 순간 때 하루에 1시간씩 예술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그 5년의 시간 동안 정말 하루에 1시간씩 예술가로 살아가면서 다시 이렇게 작가로서 회귀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좋은 기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주 여기 계시는 다 작가님들한테 하루에 1시간씩 살아가는 법과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어떤 작가 본인이 실패하는 방법들을 하이트 컬렉션 전시에서도 조금 충분히 보여줬다고 보는데, 조금 언어로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시점에 제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날은 하나도 안 하고요. 어떤 날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스케치북 조그만 노트 같은 걸 하나 펼쳐놓고 뭐라도 떠오르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걸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하다못해 무슨 밖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조차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긴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끄적끄적 글을 몇 줄 쓰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글을 쓰거나 뭐
스케치를 조금 하거나 이런 정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뭐 일상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그 시간이 내가 예술가로 깨어있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언젠가 하게 됐고, 그러면서 나는 30분짜리 작가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느덧 제가 작가로 살아가는 방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쓴다. 그리고 쓴 것들이 쌓이고 그러다가 어디서 무슨 전시를 하거나 무슨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그것들을 뒤적거려서 거기서 쓸만한 것들을 건져서 그걸 가지고 큰 규모의 전시도 하고, 좀 아까 보셨던 그런 무슨 큰 무거운 텅 빈 공 같은 것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엔 텍스트가 있어요. 항상 쓰는 글이 있고, 또 그것을 형상으로 구현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저한테는 아무튼 이 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아침에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하루 종일 작업만 매달려 있고 작업만 고민하지 말고, 그럴 수도 없지만 일도 하고 또 그야말로 가장으로서 자기 역할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거 아니겠냐. 다만 그것을 아주 규칙적으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는 무조건 그걸 한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덜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에 그 생각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작가가 무슨 취직을 하느냐, 그건 하여튼 작업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기회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작가가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오래 버틸려면 오랫동안 자기가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자기 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준비해야지, 그러지 않고 맨날 부모한테 손 벌리고 이건 뭐 너무 비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와서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은 그게 말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젊은 작가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다 버린 시간이라고 처음 생각했는데, 기자로 7년 동안 이렇게 한탄하면서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도 좀 작업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그 작가들을 취재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러는 시간이 완전히 버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처럼 그런 식의 한국의 미술의 관행이나 미술 풍토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리를 가지고 작업에 접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루 24시간 전부 작업에만 쏟아붓는 그런 작가가 되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요.
오히려 이 사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을 찾으면서 계속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자기 생각의 실마리를 계속 붙들고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언젠가 하여튼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